소고기로 만든 라구 파스타 2개를 먹고 나서 혈당을 재보니까 이 새콤달콤은 이걸 다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먹었을 때 혈당이 162. 그리고 라구 파스타 이걸 2개 먹었을 때가 180. 이게 생각보다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죠. 혈당 관리하시면서 항상 보시는 게 혈당 수치겠지만 생각보다 혈당 수치가 그렇게 내 몸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 이 순탄수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소를 빼는 거거든요. 이 순탄수화물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도 이제 혈당을 좀 덜 올릴 수 있다.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양소의 구성 성분이다.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다. 제가 실제로 흰 죽을 먹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흰 죽이라서 당연히 혈당이 높아질 거는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리더라고요. 243까지 올라갔거든요. 혈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혈당에 문제가 있는 당뇨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식별 혈당 실험 제가 대신 먹어봅니다 라고 해서 지금 CGM을 차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음식을 먹어보면서 테스트했던 것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건 이제 약간 사이드고요. 제가 이번에 정말 말씀을 드릴 거는 공복혈당이 높다, 혹은 당활수가 높다, 아니면은 식후혈당이 높다, 단순히 그냥 높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 높은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식단이나 식품 처방을 할 때도 그냥 혈당이 높으니까 가장 내 몸에 맞는 음식, 잘 쓰이는 당을 드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혈당이 높아졌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녹즙이든 달인물이든 식품을 처방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크게 8가지 정도 패턴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8가지 중에 아마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포함이 되어 있으실 텐데 한번 보시면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8가지 중에 여기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맞는 식사, 운동, 식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겠다,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당뇨는 안 잡힐까? 음식 반응으로 답 찾기라고 적었는데, 결국 당뇨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서 보시면은 돼지 감자부터 해서 여주부터 해서 베르베린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저런 식사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약을 먹으면서 혈당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혈당이 안 떨어지는 이유, 여기 이런 것들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생애 주기, 예를 들어서 여성, 남성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 거고,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 때문에도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갱년기를 거치면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대사가 떨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가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스트레스나 수면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부신해서 코르티솔 분비가 되면서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수면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취침 시간이 너무 늦어졌을 때 코르티솔도 분비가 되면서 다음날 혈당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안 잡히는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평소 식습관 관리, 맞는 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사량도 혈당에 영향을 주고, 식사 시간도 영향을 주고, 식사 간격도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이 혈당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딱 이거 한 가지만 잡아가지고 혈당을 잡기라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 잘 쓰이는 당, 내 몸에 맞는, 내 유전자 타입에 맞는 식사를 의미를 하는데, 결국 이 잘 쓰이는 당을 섭취를 하셔야지만이 대사 효율을 높여서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갔다가 세포로 잘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교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왼쪽은 자동차, 오른쪽은 우리 몸이에요. 일단 자동차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은 처음 이제 타입 판정 받으실 때 여기 오셔가지고도 들어보시겠지만 자동차를 저희가 늘 가지고 예시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차가 디젤차다. 디젤차가 굳이 휘발유를 찾지는 않고요. 반대로 휘발유차가 경유를 찾지를 않아요. 당연히 내 차가 휘발유차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넣는 거고요. 경유차는 당연히 경유가 맞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하는 휘발유, 무연 휘발유를 넣지 않고 경유를 넣어요. 그리고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데, 기름을 잘 넣었어요. 근데 기름을 잘 넣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끝이 날까요? 자동차를 타는 데 있어서 물론 기름을 잘 넣어야지 돌아가는 게 맞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름을 넣고 나서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차가 더 오래 가기도 하고 금방 고장나기도 해요. 관리를 정말 스무스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자동차가 더 건강하게 오래 갈 거고요. 조금 험하게 다루는 사람들, 과속하거나 과적하거나 제때제때 정기 인증을 받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차가 또 금방 고장이 나겠죠. 정류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면은 엔진에 문제가 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당하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은 오래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름을 넣는 것과 동일하게 기본 전제 조건이 잘 쓰이는 당, 내 몸에 맞는 식품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미 타입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먹는 거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뭐 췌장이든 간이든 장이든 근육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뭐 췌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췌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녹즙이든 생약이든 뭐 운동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회복해가지고 하나하나 바꿔나가다 보면은 금방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 몸은 다행인 게 자동차는 소모품이라서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이 장기라는 게 계속해서 재생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세포들이 재생하고 소멸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거는 저도 이제 제 할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올해 4월 달쯤에 돌아가셨는데 93세까지 살아 계실 때까지도 잘 지내시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떨어지고 근육이 떨어지고 조금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고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잘 받아들이시고, 흔히 안티에이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굳이 표현하면 웰 에이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은 노화를 약간 역행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웰 에이징은 노화를 받아들이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불편한 것들로 감수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내 식사와 생활을 바꿔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젊었을 때를 기준으로 식사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계속해서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혈당 패턴을 총 8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경우, 원인으로 보면은 뭐 음식물을 많이 먹었거나 혹은 정제당뇨, 음료수 같은 빨리 흡수가 되는 것들을 드셨다거나 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잘 쓰이는 당,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생각보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그거는 저도 이제 CGM을 부착해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만드는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을 먹었을 때 제가 보통 공복 혈당이 90에서 100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락을 먹었을 때 180, 19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너무 높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 식사 순서를 조금 바꿔보니까 다시 160, 170까지 내려가는데, 기본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만큼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이 꽤나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뭐 대사적인 요인으로는 뭐 일상 인슐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가장 먼저 인슐린이 한번 쫙 분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일상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지연되다 보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서 혈당이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과다 섭취하면은 줄이면 되고요. 이런 음료수 안 먹으면 되고요. 그럼 절대적인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췌장에 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보통 뭐 200 넘어가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게 과도하게 혈관 내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 포도당이 흔히 당화라고 해서 이게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혈관에 붙고 혈행이 나빠지면서 식물관계 질환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새콤달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 새콤달콤을 먹었을 때랑 저희가 지난주에 송년을 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만들었던 소고기로 만든 라구 파스타, 너무 맛있어가지고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먹고 나서 혈당을 재보니까 이 새콤달콤은 이걸 다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먹었을 때 혈당이 162, 그리고 라구 파스타 이걸 2개 먹었을 때가 180. 어떤가요? 이게 생각보다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죠. 혈당 관리하시면서 항상 보시는 게 혈당 수치겠지만 생각보다 혈당 수치가 그렇게 내 몸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얘가 안 좋은 건데, 뭘 먹었는지를 들여다보면은 누가 봐도 얘보다는 얘가 낫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높아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혈당이 높아졌을 때 내가 뭘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새콤달콤 제가 보니까
이 하나 다 먹어봤자 115칼로리밖에 안 돼요. 이 파스타 면, 물론 이게 옥수수 현미로 만들었고 거기에 소고기 들어가고 기름 들어가고 토마토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두 개 먹으면은 최소 6, 700칼로리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분의 1. 거기서도 얘를 4개만 먹었으니까 양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칼로리인데 혈당을 올리는 수치는 20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차라리 나한테 맞는 것을 배부르게 드셔도 돼요. 물론 과하게 먹으면은 제가 180까지 올라갔고 혈당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조금 있겠지만 차라리 나한테 맞는 거를 조금 잘 드시는 게 이런 군것질거리 한두 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EBM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간혹 일반 분들 중에서도 이런 가공식품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혈당을 낮출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순탄수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소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탄수화물이랑 당류를 더한 그램에서 식이섬유를 뺐을 때 이 순탄수화물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도 이제 혈당을 좀 덜 올릴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영양소의 구성 성분이다. 그리고 어떤 음식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보인데, 젤리인데 젤리도 이게 젤라틴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로 아실까요? 원료 보시면은 우피, 소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분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항상 저도 원료를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서 그나마 돈피보다는 우피로 선택을 해서 섭취를 했는데 얘도 젤리 보면은 한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먹고 나서 보니까 168, 거의 새콤달콤이랑 비슷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영양학적인 용어로는 MT 칼로리라고 해서 정말 그냥 칼로리만 있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은 있겠지만 그 외에 여기서 보면은 뭐 불포화 지방산부터 해서 뭐 필수 아미노산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건 싹 다 없고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류, 나트륨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입이 심심하다라고 해서 그냥 옆에 보이는 사탕,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음료수 이런 것들 먹자마자 혈당 바로 올릴 거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뭐 견과류든 조금 나한테 맞는 차 종류든 혹은 과일이든 S타입 분들은 편의점만 가도 바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도 있고요. M타입 분들은 사과도 요즘에 하도 너무 교배가 많이 돼가지고 타입이 애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과는 M타입 쪽에 맞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드실 게 없으면은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사과 1개 그래서 그런 것들 드시는 게 우리 몸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좋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건데 1월 달쯤에 그때도 부착해서 해봤던 건데요. 저희 도시락 먹고 나서 180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그날 저녁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반찬을 먹으면서 밥을 마지막에 먹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혈당이 148, 그러니까 180 대비 30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식사의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오래 씹어야 돼요. 보통 밥이랑 반찬을 먹으면은 이 반찬에 수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밥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씹어야지 넘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거는 다 제쳐두더라도 일단 식사 순서만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꽤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몬드 초코볼인데 얘도 보통 초콜릿 하면은 혈당이 꽤나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올해 1월 달에 먹어봤었는데 이때도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새콤달콤이나 하리보만큼 혈당을 올리진 않았어요. 거의 안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 초코 자체가 당이 있긴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 아몬드, 견과류가 탄수화물의 조금 상승을 얻게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먹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 때문에 올라갈 거를 지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혈당 상승폭을 낮춰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공식품을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드시게 되면은 꼭 한번 이런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하다면 S타입 분들은 뭐 땅콩 같은 게 들어가 있나 M타입 분들은 아몬드나 호두나 피스타치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하시면은 그래도 혈당 상승폭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혈당 패턴 1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랑 식품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영양소로는 그러니까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식초, 식물성 단백질, 이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식이섬유는 뭐 오크라, 미역, 다시마, 나또, 톳, 마, 흔히 말하는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드시는 거 도움이 되실 거고, 식초, 흔히 요즘에 에사비, 한동안 에사비가 꽤 인기가 많았어요. 위장 배출 속도를 늦추고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높이는 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식초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에사비라고 해서 고르시면은 생각보다 그게 달거든요. 그만큼 설탕이든 액상과당이든 과당이든 당류가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요리하실 때 사용하시는 식초, 또 식초도 양조 식초 말고 원물부터 발효를 시켜서 만든 식초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식초 관련돼 가지고 제가 뭐 글을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식초도 요즘에 시중에 파는 것들은 대개가 일단 주정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고 거기다가 향을 입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꼭 식초를 구입하실 때 이게 100% 원물을 가지고 바로 식힌 건지 아닌지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식물성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여기서도 식물성,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이라고 적은 이유가, 동물성은 아무래도 소화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물론 소화를 잘 시키실 수 있으면 동물성도 괜찮아요. 하지만 동물성은 아무래도 소화흡수가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콩 종류, 버섯 종류 대체해서 드시면은 혈당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후에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크게 제가 네 가지로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췌장의 번아웃,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잘 돼야지 인슐린 작용을 통해서 혈당이 낮아지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됐다가 안 됐다가 췌장 기능이 망가지다 보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간의 배신이라고 해서 당 신생 억제 실패, 그러니까 간에서 혈당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데, 간에 지방간이든 간에 무리가 돼가지고 간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나와야 되지 않을 상황에 계속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하다 보니까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세포의 문이 잠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흔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잘 쓰이는 당, 내 몸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 보니까 세포가 거부를 해서 계속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유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먹는 양보다 소비하는 양이 더 적다라는 거죠. 잘 쓰이는 당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실천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모르신다 라고 하면은 일단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무조건 나가서 걸으셔라.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일단 나가서 걸으시면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고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꼭 신경을 써주시고, 이 근육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MPK라고 해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에서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세포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후자가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작동이 되는 기전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걷는 것도 그렇고 평상시에 근력 운동이든 하다못해 필라테스든 스트레칭이든 운동을 조금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식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처음 시즌 붙이고 나서 그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해보려고 일단 가서 먹었죠. 근데 역시 먹고 나서 뭐 혈당은 둘째 치고, 그날 먹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약간 혀에 조금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싶더니 구내염 나고 그냥 일주일 고생을 했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먹고 나서 구내염 때문에 일주일 고생을 했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은 구내염이나 비염으로 고생을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론 구내염, 비염도 있을 거고 뭐 두드러기도 있을 거고 뭐 설사나 가스 차는 거나 증상은 다양하겠지만, 그런 증상들을 느끼시는 거를 감사히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먹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먹고 나서 느꼈던 거는,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가 8시 반에, 그래도 일 끝나고 좀 늦었는데 이때 시작했을 때가 87이었고요. 먹고 나서 한 30분 지나니까 208까지 찍고 2시간이 지나도 이제 식전 혈당으로 안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저녁 11시 되니까 오히려 저혈당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 한 사람의 경우고 모든 사람에게 확대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흡수가 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올라가고, 근데 혈액으로 안 들어가다가 어찌어찌 들어가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저혈당까지 온다라는 거죠. 87보다 오히려 62까지 더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타입에 맞더라도, 밀가루가 맞더라도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가급적이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로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되냐, 어떤 식품이 좋냐라고 했을 때, 흔히 여주가, 그러니까 혈당 관리에 좋으니까 여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주의 기능을 봤을 때, 흔히 여주가 그러니까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불리면서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리고 S타입이신 분들은 여주를 복용하시면은 조금 더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실 거고, 인슐린으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S타입 분들은 여주를 활용해서 식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이라고 하는 것도 당 대사를 촉진해가지고 혈액 속의 당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시금치, 브로콜리, 붉은 육류 등이 있는데, S타입 분들은 시금치, M타입은 브로콜리 활용하시면 되겠죠. 붉은 육류, 또 흔히 적색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적색육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타입에 맞는 고기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물론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고, 조금 더 잘 드시려면은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수육이든 좀 쪄서 최대한 그런 태우는 과정 없이 드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폴리페놀인데, 계피 수정과 세포의 포도당 운반을 촉진해서 혈액 내에 머물러 있던 포도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타입은 여주 활용하시면 되고요. M타입 분들은 계피, 수정과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설탕 없이입니다. 그럼 좀 고급집을 가시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보통 수정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직접 좋은 설탕을 써서 만드는 곳도 있겠지만 대개는 시중에 파는 수정과를 많이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대개가 그냥 백설탕을 때려 넣어서 수정 맛이 나는 과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혈당 낮추려고 먹었다가 설탕 때문에 더 올라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혈당의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고 안 떨어져도 문제인데,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항상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혈당의 변동폭이 없는 것도 우리 몸의 대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혈당이 안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밥은 먹었지만 세포에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고 소장으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흐름이 있는 건데, 얘가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이 포도당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가 위마비, 위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위에서 계속 음식물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위에서 당연히 음식물이 안 넘어가니까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의 변동이 없는 거겠죠. 또 최근에는 뭐 위고비나 마운자루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다이어트 때문에, 체중 감량 때문에 이런 처방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런 약물들의 대표적인 기전이 GLP-1이라고 해서 위 배출을 지연시켜가지고 체중을 감소하는 게 주된 기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를,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위고비를 맞고 계시는 분이었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고 다음날에 건강검진을 가더라 갔는데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에 음식물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를 움직임을 둔화시켜가지고 소화를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관점에서는 뭐 글쎄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소화기에 계속 음식물이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예시를 들어보면은, 흔히 어머니들이 집에서 가족들 식사를 챙겨주신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사 준비 다 됐다 라고 해서 나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한 번에 다 나와서 먹는 것과 한 명씩 나와서 먹고 들어가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음식물들을 똑같이 소비한 거는 맞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머물러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때 잘 드시고 혈당 좀 올라가더라도 소화시키시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식사 순서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가서 좀 걸으시거나 낮추는 게 중요하지 애초에 혈당 자체를 어떻게든 막 안 올리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는 내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장 흡수 저하입니다. 위는 어찌어찌해서 소화가 돼가지고 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또 장에서 발생하는데 장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소장 점막에 손상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이 소장 내에 있는 포도당이 혈액으로 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문적으로는 뭐 GLUT4라고 해서 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지 포도당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넘어가는데 장 점막이 깨져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글러4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가지고 포도당이 잘 못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 흡수에 저하가 생겨도 혈액으로 포도당이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혈당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셀리악 병이라고 해서 뭐 자가 면역 일종인데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정상인 대비 혈당의 상승폭이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 장에 문제가 있을수록 어떤 분들은 혈당이 더 급격하게 치솟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혈당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무조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플랫하게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내 몸의 상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CGM은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한 2주 달아보시면은 내 몸의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장에서 음식물이 흡수가 안 되면은 흡수되는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가스 생기고 염증이 유발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도 꽤나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항상 머리가 좀 뿌연 느낌 그런 상태를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장 상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크게는 이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당 변동폭이 거의 없는 경우에 그럼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은 아티초크라고 하는 추출물이 있고요. 시나린이나 시나로 피크린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있는데 이건 아마 M타입에 맞을 거예요. M타입 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 뭐 생강차, 진저롤이 들어있는 생강차 이것도 M타입 분들이 활용해 주시고 뭐 타입에 맞게끔 사골국물, S타입 양배추, M타입 계란 활용하셔가지고 L글루타민 또 보충해 주시면은 특히 이 L글루타민이 손상되고 느슨해진 장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데 굉장히 좋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타입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골국물도 활용해 주시면 좋고 간혹 가다가 사골국물을 많이 먹었을 때 오히려 칼슘이 더 빠져나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너무 많이 먹었을 때고요. 평상시에 그냥 하루에 한 끼, 두 끼 정도 사골국물 그냥 국그릇 한 번 드시는 거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시나린, 아티초크 추출물이든 생강차든 뭐 소장의 운동을 직접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에 맞게끔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공복 혈당이 유독 높은 경우입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혈당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흔히 황체기라고 해서 배란이 되고 생리하기 전까지 그 황체기 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리 때만 되면은 혈당이 높은 이유가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 혈당보다 뭐 조금 올라가면 다행인데 조금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은 조금 더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 수 있는 당,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음식 잘 드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병행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소화기관의 부담. 저녁에 과식하시거나 야식을 드시거나 했을 때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소화기관도 쉬어야 되는데 밤에 먹으면은 이 소화기가 하루 종일 밤에도 야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위에 음식물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면은 염증, 독소가 발생을 하면서 염증, 독소를 또 결국 해독하려면은 간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도
쉬어야 되는데 얘가 못 쉬니까 덩달아 얘도 못 쉬게 되고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포도당을 필요 없을 때도 뿜어내고 또 반대로 필요할 때는 안 뿜어내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 수면 이미 아시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면을 관리를 못해도 계속 혈당을 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의 대사 조절 실패라고 하는데 흔히 지방간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보통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알코올성이라고 하면은 흔히 술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져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인들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복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흰 죽을 먹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또 좀 밤에 늦게 먹긴 했는데 원래는 밤에 안 먹어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려고 먹었던 건데 흰죽이라서 당연히 혈당이 높아질 거는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리더라고요. 243까지 올라갔거든요. 혈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혈당에 문제가 있는 당뇨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흰죽 대신에 아까 식사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처럼 얘도 흰죽 대신에 소고기 버섯죽으로 바꿔서 먹어봤어요. 264 조금 덜 올라갔어요. 근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제가 원래 이거를 그날 당일에 한 번에 다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한 번 냉장고에 넣고 다시 꺼냈어요. 혈당 관리하시려고 가끔 밥을 냉동했다가 다시 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그 목적이 그 저항성 정분을 만들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이거를 넣었다가 뺐을 때 조금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혈당이 좀 낮게 유지가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대로 먹었으면은 얘보단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200 언저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보통 아프신 분들이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흰죽을 드시는데 당뇨를 앓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소화는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죽보다는 차라리 밥을 더 잘근잘근 씹으시면서 밥이 죽이 되도록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흰죽을 먹고 나서 새벽 3시쯤에 70 정도까지 훅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밤에 분비가 되는 인슐린의 기능이 낮에보다 조금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조금 급격하게 낮아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는 흔히 고기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이때는 소곱창 1인분, 대창 1인분, 볶음밥 2인분을 2명에서 술 조금과 해서 먹었을 때 변화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저녁을 먹고 나서 카페에서 티를 마셨을 때 더 높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가 최근에 친구랑 이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었는데 이 고기 같은 경우도 이 EBM을 실천하다 보니까 항상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제 저를 만나면은 그냥 소고기를 먹거나 곱창을 먹거나 쌀국수를 먹거나 주로 그 세 가지를 먹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면은 항상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고기를 먹었었고 이때 고기를 2명에서 800g, 400g을 따지면은 한 2인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한우를 그때 2인분 2명에서 먹었었고 그때도 보니까 먹기 전에가 91이었고 먹고 나서 109.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소화기 부담, 야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두 가지를 좀 꺼냈는데 야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이 좋을까요? 단백질이 좋을까요? 애초에 전제 조건이 야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야식을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원론적으로는 두 가지 다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나마 좀 섞어 드시거나 식이섬유소를 드시면 그나마 나은데 애초에 야식으로 그렇게 먹질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탄수화물 먹으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오히려 저녁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고기 같은 경우는 혈당은 안 올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다만 단백질이 이미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보다 소화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먹으면은 밤새도록 소화기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날 고기를 먹고 나서 다음날에 배변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루 이틀은 조금 가스까지는 아니지만 속이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식으로는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안 드시는 게 좋고 야식에 생각나는 이유가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야식이라는 게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해서 식욕을 조금 촉진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간에 한 번 더 분비가 돼요. 12시, 11시 전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오래 깨어 있을수록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배가 고픈 상태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잠을 안 자고 버티고 놀다 보니까 이제 배고픔이 더 강해지고 식욕이 올라가면서 야식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혹시 보이실까요? 어떤 것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영양학적인 관점에서의 식품 피라미드라고 보면은 저희 EBM에서 봤을 때는 이 가장 밑단 베이스가 채소 과일이에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물론 중요한 게 맞는데 얘네가 제대로 소화흡수가 되려면은 결국에 필요한 게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채소, 과일을 50% 이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BM식이라고 하면은 비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카니보어라고 하는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드시는 건 좋고 다만 탄수화물에서 채소에서 단백질에서 지방에서 나한테 맞는 식품을 찾아서 드시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위에 세 가지는 스트레스, 뇌의 기능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세 개는 조금 더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뭐 태아닌부터 해서 비타민 C, 가바. 특히 가바 같은 경우는 뇌에서 도파민이 흥분을 시키는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가바는 조금 억제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가바가 들어있는 현미든 김치든 토마토든 이런 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신경 안정작용을 통해서 스트레스성 폭식을 낮추고 그러면서 혈당 상승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래 세 개는 콜린.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콜린을 섭취를 함으로써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베타인, 실리마린,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게 간 보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밀크시슬은 M타입 분들에게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M타입 분들을 활용해 주시고 S타입 분들은 뭐 콩이든 이런 식품들 이용해가지고 간 보호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근육이 부족한 마른 당뇨형. 일단 근육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해주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당이 잘 저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먹어도 혈당이 조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인바디의 근육량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를 봤을 때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 90이면 좋은데 보통 70, 60 전후가 많아요. 그만큼 운동량도 그렇고 활동량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근육도 키우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물론 저도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운동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하시기 좋은 거는 스쿼트 정도.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조금 더 하신다라고 하면은 벽에 등을 기대시고 무릎이 90도 직각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내려가서 처음엔 1분, 2분, 3분 조금씩 늘리시면은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 늘리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운동도 상체, 하체 중에서 굳이 하체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체가 거의 근육이 60, 70%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상체를 하시는 것보다 하체를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운동 강도 같은 경우는 중강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저강도에서는 오히려 유산소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근력이 조금 안 자랄 수가 있고 반대로 고강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운동을 격렬하게 하면은 오히려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당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강도 정도 강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5번에서 추천되는 영양소는 다 근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BCAA라고 해서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보충제로 드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다 천연에서 찾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M타입 분들은 닭가슴살, 유천 단백질, S타입 분들은 황태 혹은 계란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고요. 비타민 D도 인슐린 분비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력 저하를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적절하게 보충해 주시고 복합 탄수화물
특히 이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육이 부족한데 혈당은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막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근손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드시되 뭐 흰밥이나 이런 정제된 게 아니라 현미든 귀리든 보리든 뭐 퀴노아든 복합 탄수화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탄수화물을 보충하면서도 혈당 상승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몬이 요동치는 갱년기. 이 갱년기라는 게 물론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남성들도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조금 줄어들고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남성분들은 그 반대가 되는데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약간 무적의 방패예요. 에스트로겐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갱년기를 딱 겪으면서 많이 무너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에스트로겐이 강력한 보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상담하다 보면은 갱년기를 또 다 겪는 것도 아니에요. 갱년기를 물론 그 느끼시고 넘어가는 거는 맞지만 너무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은 별다른 큰 무리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이 갱년기라고 해서 무조건 당뇨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식사와 생활, 운동을 잘 하셨는지에 따라서 갱년기를 잘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갱년기를 넘어가면서 이 당뇨도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도 뭐 갱년기를 겪으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좀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애체 근육 자체는 보통 한 30살 지나면 그때서부터 1년에 한 1%씩 조금씩 빠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라도 운동을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 이미 나이가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일단 뭐 운동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일단 걷는 것부터라도 다른 근력 운동에 비해서 근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시면은 적어도 현상 유지는 될 거거든요. 그거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목표가 탄수화물 단백질 조절이 아니라 일단 호르몬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식물성 영양소를 활용을 해서 이 감소된 성 호르몬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이소플라본부터 해서 아르기닌, 리그난 이런 것들을 타입에 맞게끔 잘 활용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나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장어, 굴, 전복 타입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째로 장내 환경 불균형형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이 무너지면은 우리 몸이 무너지거든요. 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젊었을 때 나름 한국식 그러니까 조금 건강한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공식품부터 해서 외식, 식품 첨가물, 액상과당, 고기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데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일단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깨지게 되고요.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스가 잦고 복부 팽만이고 변비설사 왔다 갔다 하고 브레인 포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장 점막이 원래는 촘촘하게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필요한 뭐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나 굉장히 작은 입자들만 이 점막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은 이 틈이 벌어지면서 소화가 안 된 음식물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건 이제 타입에 관계없이 내가 M타입이어도 감자가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감자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음식물째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황화 물질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늘리게 되면은 장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장의 건강 상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자체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면서 장을 일단 회복을 시키시고 야식이든 과식이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면서 최대한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기
위장이 편안해져야지 이런 유익균, 유해균의 비율이 맞아지고 장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쪽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이 장이 편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탄수화물 줄이시든 단백질을 늘리시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무턱대고 장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계속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체 리듬이 깨진 야행성형. 그러니까 뭐 교대 근무자,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자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흔히 올빼미족이라고 하죠. 밤에 12시가 넘어서 1시, 2시가 돼야지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늦게 깨어있으면은 야식을 먹기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드시게 되면은 다음날 소화가 안 되니까 아침을 못 드시게 되고 또 아침을 못 먹으면은 배고프니까 점심, 저녁 과식을 하게 되고 또 저녁에 많이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생체 리듬, 밤낮이 바뀐 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해가 졌을 때는 먹지 않고 자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를 못 지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몇 시에 주무시는지 여쭤보면은 기본 뭐 1시, 2시, 3시이신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늦게 주무시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 8시, 9시, 10시 딜레이가 되는 거죠. 눈에 햇빛이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준비가 하면서 16시간 뒤에 분비가 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데 애초에 늦게 일어나면은 그만큼 생체 리듬이 뒤로 뒤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고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끊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 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담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처음에 이분 오셨을 때 당월 색소가 9.6인가 그랬어요. 교대 근무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 있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최종적으로는 6.3까지 내려왔는데 막 그 이후에도 밤낮이 바뀐 게 아마 해결이 안 되셨으면은 아마 그 정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밤낮이 바뀐 게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들을 바꾸면은 좋아질 여지는 있어요. 물론 저도 가끔 뭐 일을 하다가 작업하다 보면은 또 애들을 재우고 나서 하다 보면은 9시, 10시 넘어가고 그때부터 뭔가를 조금 해봐야지 앉으면 10시, 11시 또 집중하다 보면은 금방 1시, 2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저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좀 저녁에 일찍 자고 밤에 하려고 하는데 애들 잘 때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애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뭘 하자라고 해서 그나마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지금 바뀌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말 저녁에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시면은 저녁엔 최대한 좀 일찍 주무시고 차라리 아침에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이 패턴 8번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멜라토닌 전구체,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전구 물질,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D 등등이 있는데 보통 멜라토닌 전구체를 드시려고 뭐 타트 체리든 호두든 우유든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드시는 시간대예요. 보통은 이제 잠을 잘 청하기 위해서 드시는 건데 주무시기 전에 바로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소화기 입장에서는 잠을 잘 때는 소화를 시키시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드시는 거는 좋아요. 다만 드시는 시간대를 적어도 주무시기 한 2시간 전에 미리 드시자. 이것만 지키셔도 그냥 소화만 잘 돼도 밤에 잠을 자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까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설렁탕을 먹었는데도 혈당의 변화가 다릅니다. 이때는 173까지 올라갔고 이때는 153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뭐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이때 먹을 때는 이상하게 머리로는 밥 따로 국 따로 먹어야 되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항상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국을 조금 즐기다가 말아서 먹게 돼요. 어쩔 수 없긴 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김치 여부 그리고 밥도 여기보다 여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 분명 식사 똑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정말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은 정말 동일하게 드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밖에서 드신다라고 하면은 설렁탕도 A집, B집, C집에 따라서 조금씩 다 재료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밥을 그날은 한 공기만 담았다면은 이날은 뭐 1.5공기 혹은 뭐 2분의 1 공기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어도 먹는 음식에 따라 다른데 하물며 모든 사람 다 다르잖아요. 이 CGM을 제가 착용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혈당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설렁탕이든 여기 뭐 고기든 죽이든 드셨을 때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봐주시고, 다만 뭐 흰죽 먹었을 때 당연히 올라가는 거 있을 거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상태다라고만 잘 참고해 주시고, 정말 궁금하시면은 CGM을 부착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혈당이 높다, 당뇨가 있다, 당월색소가 높다. 물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단순히 그 수치만 놓고 보시기보다는 그 수치가 높아졌을 때 내가 어떤 식사를 했는지, 전날에 잠은 잘 잤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다 보면 분명히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바꿔주시는 게 좋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8가지가 이 8가지 정도면은 그래도 해당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했는데, 이 8가지 중에서 해당이 되시는 게 있으시면은 거기서 바꿔보시고, 많이 없으시면은 또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기름 부분. 저희가 늘 EBM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내 몸에 맞는 음식, 감자가 좋냐 고구마가 좋냐, 단순히 뭐 고구마가 지하지수가 높아가지고 안 좋고 감자가 낮으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S타입 분들은 오히려 고구마가 좋고요, M타입 분들은 감자가 좋고, 그런 것처럼 음식을 단순히 뭐 GI 지수, GL 지수, 뭐 혈당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음식 자체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차가 경유차면은 당연히 경유만 넣어야 되고요. 휘발유는 넣으면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대 저거 좋다면은 그냥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주일 뒤, 2주일 뒤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서, 혹은 임상적으로 소화가 편해졌는지 배변이 편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 유청 단백질 상태가 있는데요. 유청 단백질에 대해서 그 치즈를 만들 때 분리되는 그 물을 유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유청 단백질인지 아니면 유청 단백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흔히 운동을 할 때 먹게 되는 유청 단백질이라는 게 그냥 우유를 분해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단백질, 흔히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죠. M타입이다 보니까 보통 찾다 보면은 유청 단백질이랑 콩 단백질이랑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유청 단백질로만 99.7%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M타입 분이시라면은 그런 순수하게 최대한 원료가 덜 들어간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치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유청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유청 단백질로 마시면 되는지 궁금해서. 또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8번에 그 아르기닌의 장어를 정보예요. 남성의 경우 혈류량을 늘리고 활력을 줘 근육 내 당독수를 도우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럼 여성이 먹으면 혈류량 늘리는 거는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 다 여성에게도 적용이 된다는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혈류량 늘리면서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여성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타입에 따라서 장어냐 혹은 굴, 전복으로 나뉘겠지만 이 자체를 드시는 것으로도 말씀하신 여성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똑같이 뭐 이소플라본, 특히 뭐 석류 이런 것들이 한때 뭐 남자들은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정말 과량으로 먹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가끔씩 드시는 과일 드시는 것 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요.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었는데 단게 너무 막 당겨가지고 밥을 이제 먹었어요. 막 단게 너무 당기는 거예요. S타일인데 덮어서 말린 거를 막 집어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쌀밥 냉동실에 이렇게 소분 해서 넣어놨어요. 네. 당길 때 먹으려고. 그걸 또 막 블루베리 신방울 쌀밥을 막 기다리는 막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나니까 내가 오늘 입이 튀인 날이구나. 그럼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겠죠. 식사를 했는데 또 건포도를 먹고. 식사를 하시고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건포도는 농축이 되었으니까 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쌀빵. 저도 항상 쌀빵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밥 혹은 쌀빵을 주긴 하는데, 쌀빵이 생각보다 어쨌든 쌀을 갈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혈당을 또 급격하게 올려요. 근데 거기다가 잼까지 첨가가 되고 지금 탄수화물 파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땡기시는 게 정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셔서 땡기는 건지, 아니면은 잘 드시고 소화가 잘 돼가지고 허기진 건지를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후자면은 생각보다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 드셔도 금방 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그래도 배고프시다라고 하면은 식사가 조금 부실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뭔가 채소를 먹기에는 조금
안 땡기실 거니까 그나마 과일 정도, 집에 블루베리든 S사분들은 바나나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드시기 편하고 포만감도 있으니까 차라리 과일이 나아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너무 땡겨가지고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쌀빵 4조각에 건포도를 하셨나요? 드시는 것보다는 과일이 훨씬 나아요. 포도는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건포도 자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건포도가 조금 보존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리기 때문에 농축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농축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뭐 가끔씩 샐러드 드실 때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또 뭔가 출출하시다고 드시다 보면은 샐러드에 6개, 8개 뿌려 드실 거에 2배, 3배는 드실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낮은 거 하고요. 식후혈당 낮은 거 하고 어떤 게더 먼저 좋아지는 편이에요. 식후혈당과 공복혈당의 그 원인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안정이 되어 있다 혹은 안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간에서 계속 포도당을 분비한다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가지고 간에서 계속 분비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고 식후혈당이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드시는 음식들이 잘 쓰는 당이 아니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바꿔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우선순위 따지자면은 식후혈당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긴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안 떨어지면 그것도 몸엔 부담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복혈당이 높은 경우에 실리마리 수술이라고 아셨는데 어떤 음식의 경우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아티초코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출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나린, 시나로피크린이고 그리고 밀크시슬에 추출되는 실리마린이고요. 이쪽이 영양소고 이쪽이 이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 마비가 나오는데요. 보통 위가 이렇게 늘어져서 연동 운동을 못하면 그걸 위마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위가 처져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위 자체가 연동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얘가 수축을 잘 하면서 얘가 소화를 시키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마비라는 게 통칭해서 말은 했지만 어쨌든 위에 계속 음식물들이 이 유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를 다 통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밀크 시스템이 민들레잖아요. 네. 이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얀 토종 민들레 있고 그 노란 민들레는 그쵸. 네, 그거는 뭐 서양 민들레라고 얘기하죠. 서양 민들레가 나겠죠. 우리 땅에서 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같은 식물이다 보니까 물론 영양소 그러니까 성분이 조금 다르고 뭐 기능적으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모양도 조금 틀리고요. 네. 그 질감도 틀려요. 제가 한 두 가지를 다 김치를 담가 먹어봤는데 그 노란 민들레는 질긴 맛이 있고 하얀 민들레는 질긴 맛이 덜해요. 잎도 크고. 그렇군요. 저도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그 민들레 그 자체를 좀 더 조사를 해보고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보면 노란 거는 서양 민들레라고 해서 값이 좀 저렴하고요. 네. 이거는 토종 민들레라고 해서 값이 꽤 틀려요. 근데 먹어보고 만약에 제가 이제 샐러드를 먹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선호하는 쪽이 하얀 민들레 쪽. 그게 훨씬 질감이 연하고 이쪽 거는 좀 질기고. 아직까지 밀크시슬 그 하나로만 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그 두 종류 간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저도 한번 찾아보고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성능에 뭐가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네,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복 상태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사과를 하나 먹었다든지 블루베리를 먹었다든지 유기엔 주스를 먹었다 공복 상태에서 유기엔 주스를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과를 먼저 먹고 유기엔 주스를 먹으면 공복이 아니고 사과를 먹어서 과일로 먹으면 공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과일이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보다는 좀 소화흡수가 빨리 될 거기 때문에 영향은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순수한 공복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안 먹고 공복 상태에서 먼저 제가 그러니까 공복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걸 먼저 드셔야지 바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배가 고프시면은 사과를 드시고 나서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반대로 드셔도 되고요. 나도 사과를 먹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따뜻한 미지근한 물 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를 조금 이제 한번 워밍업 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드시고 그 다음에 30분 지나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일 드시는 순서. 혹은 식사에 과일을 먼저 드셔도 되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